그리고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좀 주목되는 거 하나가 이제 자기 정치라는 얘기인데요. 이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통해서 그 자기 정치의 폐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도 또 역으로 최악의 자기 정치는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거다. 아까 이제 박주연 기자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 자기 정치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자기 정치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명언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하도 보수 언론, 특정 언론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도 당해서 언론개혁 운동에 끼어들었다. 그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어떤 뭐 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어야 뭐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정치는 할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동체가 이 자기의 그 욕망과 욕심이라는 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정치인들이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계파 정치 폐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가야 할 비전과 가치를 흐리고 훼손하는 것. 이것이 자기 정치의 이제 폐해라는 거고 이걸 정치학자들은 정당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기사 용어로는 선당후사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는 자기 정치는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러면 기자회견하고 뭐 하고 다 이제 그거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 뭐 재판 중단권이라든가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을 때 일면을 잡아먹었던 정청래 전 대표의 행사가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그 길을 훼손하는 거였냐.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만 협의의 의미에서 당청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전 총리한테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거다. 이거 자기 정치 아니냐 최악의 공격을 했네. 그러면 이게 김민석 전 총리가 단일화 대의를 위해서 내가 옮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개인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명백하게 큰 틀에서 자기 정치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공방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원래 의미의 자기 정치는 이거는 이 전당대회 이 장에서 해서는 안 될 아무 소용이 없는 백해무익한 프레임 공방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혜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정치가 이렇게 나쁘게 쓰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자리에 이걸 도외시하고 자기 정치에 골몰했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도 전당대회라는 것이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뭐 경제 방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자기 정치 논쟁으로만 이렇게 뒤덮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뭐 그렇게 과연 정당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은 좀 그 후보들이나 당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2강 1중이라고 하죠. 송영길 의원은 원래 뛰어들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대표 선거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에 상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살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략이 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호남인지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호남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그 3분의 1이 밀집해 있는 이걸 기업에 비유를 하면 최대 주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팬덤 화력이 강한 정청래 전 대표라든가 그 원내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전 총리에 맞서기 위해서 송영길 위원은 민주당의 전통적 심장부 그다음에 오프라인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당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분이 거기 가서 주로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에 따르면 참 뭐 본인이 유도 또는 유인해서 약속을 받아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그 회장한테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성공시킬 것이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죠. 지금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천시장을 했잖아요. 인천시장을 했고 인천시장을 하면서 거기 그 행정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그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이제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자신이 해결했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 대표로서 그런 자질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고의원께서는 해주실 말씀 네, 있습니까? 뭐 좀 더 보태자면 2등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아니겠습니까? 지금 독한 발언이라든가 호남을 교두보로 해서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교두보로 해서 해야 이게 또 가능한 전략인 거고 그리고 다음 정치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죠. 민주당 정치인이 호남을 빼고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호남의 표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후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후보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송영길 의원은 그림은 이제 다음 대권 도전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층이 호남에 모여 그쵸.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번에 저는 목표가 당선이 아니라고 봐요. 정청래 전 대표를 떨어뜨리고 김민석 총리를 이제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송 의원이 지금 전남광장 이제 호남에 계속 있으면 아무래도 호남 유일한 호남 후보기도 하고요. 이 정청래 전 대표의 표밭을 갖다가 지지층을 다 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거기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그게 이건 가장 뭐 중요하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 계산이고 이제 더 멀리는 이제 대선을 바라보면 호남이 가장 중요하니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예전에 보면 자기가 당 대표 대선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운동 할 때도 일부러 굳이 자기 충청도 출신인데 호남에 가서 항상 선거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지지층은 호남에 모여 있는데 요걸 좀 흐트러뜨리려고 그러는 게 그게 아닌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의원의 강점과 약점 우리가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행정 경험도 있고 사실 당 대표도 해봤고 집권 여당 당 대표도 그래서 좀 더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 이번 전대에서 잃을 게 없다라는 게 최대의 강점 같아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침이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입각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미 말에 올라타 이게 만약에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으면 이게 이제 한번 딱 끝나고 2차 이렇게 재투표를 할 때 이것도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호 투표는 이 표를 까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차 투표에서 1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2위 순번이 2위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또 당선될 수도 당선될 수 있기 있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진짜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송영길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입각 제안이 왔다 그러더라도 당 대표로 완주하겠다. 양쪽에 꽃놀이패를 쥐고 예. 있다. 뭐 이런 뭐,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잃을 게 없는 거고 뭐 그 본인은 또 그렇게 본인이 하나 목표는 확실한 건 있죠. 음. 정청래 떨어뜨리기.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본인은 그거 안 한다고 했다. 나는 외교부 장관이 맞아요.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아마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 정치 주변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송영길 전 대표 발언 보고 오늘도 올렸는데 발언들이 너무 세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발언들도 오늘도 좀 하셨는데 뭐 목을 벤다는 말도 나오고 뭐 너무 심한 예, 그래서 좀 발언이 세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발언을 좀 자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당화합에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너무 감정적인 발언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발언이 약간 좀 감수성 측면에서도 좀 오늘 말씀하신 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좀 주의를 바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젊은 친구들, 청년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기성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낡은 표현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2강 1중을 했고요. 이제 군소오버라고 말해서 좀 죄송한데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고민정 의원이 나오셨는데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성과 계승, 뭐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분은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게 된 계기, 속사정에 대해서 좀 들은 거 있으세요? 원래 그 재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텐데 보통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를 준비를 해요. 전국의 그렇죠. 지역위원회를 다니면서 민원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도전부터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상임위 간사도 좀 맡아보고 국회 운영의 원리를 알아야 이제 지도부도 좀 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이제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바로 당대표 출마할 줄은 좀 몰랐어요. 저도 좀 놀랐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친문 조직의 어떤 대표성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결의는 아니다라는 게 친문계 의원들의 얘기고 대표적인 게 그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지금 친문 의원들도 폐지에 다 동의를 하는데 고민정 의원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조직적 결의는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친문의 어떤 대표성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어렵게 지역구 공천 지난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공천은 받았지만 당선이 그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고민정 의원 지역구가. 그렇죠. 광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제 뭐 공천 문제도 포함해서 총선도 이제 생각하면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도 좀 관계 개선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저도 그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뜬금없다고 많더라고요.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다음 총선도 생각을 하고 자기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 만약 이대로 있으면 맞아요. 잘못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정청래 전 대표가 내가 친문 후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고민정 의원이 나감으로써 정청래 전 대표한테 당신 친문 후보가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그어주려고 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하나의 그냥 추론 아닙니까?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까지 뭐 생각을 하고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당대회 후보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일반 대중한테도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친문 세력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아주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이제 존재감을 갖다 드러내고 아까 뭐 친문 세력의 대표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아까 이제 그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체급을 높이는 그런 차원의 그런 전략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김민석 후보와 전 총리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친명계와 이런 관계를 좁히고. 관계를 좀 재설정하는 문제 이것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출마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으로 그건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언제 친문이 정청래 대표를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 지난번에도 예, 했는데 예. 정청래 전 대표는 친문도 아니고 이건 과한 친노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한 얘기죠. 예, 그런 시각이 있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예, 예. 오히려 이제 고민정 의원이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이분이 오히려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입으신 분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짧게 1989년생이고 그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해서 만 28살 나이로 강진군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의원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같은 해 강진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만 32세 나이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전국 최초 육아수당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요. 업무 추진비 상시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 이것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시민들이 동네 예산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플랫폼인 대한민국 재정 365를 구축했고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강진 군수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 유튜브 영상이 지금 굉장히 화제인데 보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어느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니까 키워드가 3개 같아요. 86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정청래 대표의 불공정 공천과 청년 정치에 대한 강조. 이거 같은데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당이나 지역에 좀 보면 평가는 좀 갈리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이분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 군 의회 의총에서 의결한 내용을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페널티를 받았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성이고 젊은 정치인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기득권들의 너무 나댄다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평가에서 이제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굉장히 저는 뭐그 말씀은 똑부러지시더라고요. 똑부러지게 굉장히, 잘하고 예. 그다음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한데 다만 이제 이게 권력이라는 게 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86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나 시애틀의 윌슨 시장 같은 경우가 20년 동안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밀레니얼 사회주의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양당제를 깨고 자기네들이 어떤 깃발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당이 제도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도 좀 자기 성장의 어떤 경로 이런 내용을 좀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권력을 감당하겠다는 자세 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좀 더 거라고 쌓아나가야 생각해요.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으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그다음에 호응도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호응도 있었지만 어, 굉장히 그 야유도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저는 그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정청래 전 대표, 뭐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김인석 전 총리 그 표정들을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자 이제 뭐 좀 마칠 시간이 다 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라면 최소한 이런 자질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한 분씩 좀 바람직한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일단 당정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 안정감 있는 당 대표였으면 좋겠고 또 이제 총선이랑 또 대선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만 아닌 중도층도 포함한 그렇게 폭넓은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분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 여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이라든가 그런 선거 과정에서 어떤 한 사역도 없이 공정하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당 대표 이 정도만 갖추면은 뭐 나무랄 데 없는 당 대표가 모든 걸 다 아닐까. 갖춘 당 대표가 네. 되겠는데요. 저 그렇습니다. 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당대표여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성과가 바로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좀 유능했으면 좋겠어요. 유능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정서적으로 좀 치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고 예, 분열돼 예. 있기 때문에 정치든 정당이든 좀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인이 되신 이해찬 전 총리가 2020년 8월에 민주당 당대표 임기를 마치면서 뭐 차기 지도부에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다고 해요. 정당 운영이란 머나먼 대양을 향해 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잔잔한 바다와 순풍을 안고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센 폭풍우와 큰 파도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방향과 목표입니다. 지도부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뚫고 나갈 의지가 충만할 때 민주당이랑 큰 배는 자잘한 파도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도 거대한 그 집권여당이라는 거대한 배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저는 사심이 아닌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거대한 배의 방향타를 잡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죠. 오늘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어느 부분부터? 청년이 없으면 정당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대로 할게요. 그냥 민주당 전대는 과학이다. 왜 과학이죠? 과학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예.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새누리당 합류하신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때까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침대라고 하면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랬지만 그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이제 인체공학을 고려해서 침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구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대가 권력 획득의 장으로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당권 경쟁의 장으로만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좀 이 권력이 나아갈 길 어떤 내가 권력을 잡아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로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민주당 전대는 좀 과학이어야 한다라는 뭐 뜻으로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좋은 진짜 감사하고 오늘 두 분 항상 굉장히 문학적이고 잘 만들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